올해도 끝이 보이는데 코로나19는 아직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강화된 거리 두기는 내려올 줄 모르고 백신은 기약이 없습니다. 코로나를 잡을 수 없다면 경제 충격이라도 줄여야겠죠. 미국에서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했고 국내에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5명 이상은 모이지도 못하는 초유의 상황 속 얼어붙은 소비를 녹이는데 이 정도로 충분한지 또 그 방향 자체는 맞는지 여전히 걱정이 많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우리 내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물가 상황을 좀 볼까요? 11월 생산자 물가가 발표됐습니다. 이게 뭐 소비자 물가는 아니고 기업들의 생산 원가 개념의 물가 정도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이 하락했고 공산품이 올라서 뭐 지난달 내림세였는데, 그러니까 전월에는 내림세였는데 11월에는 뭐 보합 정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뭐 전반적인 물가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생산자 물가 지수가 22일 날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15년 100 기준으로 했을 때 103.06으로 해가지고 그 전월 대비 이제 보합 0%, 그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는 마이너스 0.3%로 9개월째 하락세입니다. 네. 근데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건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예요. 네. 그러니까 그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이제 그 공급하는 상품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종합한 지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선행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참고로 지금 그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건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용으로 보게 되면 전월 대비는 공산품이 0.2% 상승하고 농림수산품이 마이너스 1.6% 이제 하락한 걸로 나오지만 예. 사실 내용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 보게 되면 농림수산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9.6% 상승하고 공산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2.1% 낮아진 상황으로 이해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농산물과 공산품 이 두 가지는 사실 올해 내내 큰 변수가 각각 하나씩 있었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여름에 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물가가 폭등을 했었고 공산품 같은 경우는 역시나 뭐 코로나19로 인한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그러면 소비자 물가와 비교를 해봤을 때 그간 소비자 물가의 양상을 보면 농산물이 급격하게 올라 있는 상태에서 뭐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뭐 다른 전반적인 물가가 하락하는, 그래서 결국은 보합에 비슷한 저물가 상황이 되는 뭐 이게 소비자 물가의 트렌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생산자 물가가 그런 기조가 그냥 유지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참고로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전년 동기 대비 한 0.6% 정도 올랐는데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그 농축산물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6월에서 9월까지 집중호우로 장마가 있었기 때문에 농산품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러다 최근에 이제 그 장마가 이제 해소되면서 좀 가격이 완화되는 양상이고요. 예. 그럼에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는 이제 농산품 가격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그 집에서 많이 있으시면서 이제 많이 식사해 드시고 하다 보니까 채소 수요가 많거든요. 그런 측면이 이제 전년 동기로 봤을 때는 농산품은 오히려 오르고 있는 양상으로 이해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12월이나 1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산자 물가는 나중에 결국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게 되니까 뭐 12월이나 1월의 소비자 물가도 뭐 지금의 양상이 거의 그 기조가 유지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전년 동기 대비에 비해 보면 농수산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르는 추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유가가 이제 하락세가 뭐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그 공산품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서비스 물가인데요. 예. 생산자 물가 지수 중에서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이제 0.9% 올랐어요. 다른 서비스 물가가 다 낮았는데 왜 그럼 금융보험 서비스 같은 경우는 0.9% 올랐냐 보게 되면 예. 대체적으로 이제 주가 급등하고 관련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이제 그 위탁 매매 수수료가 이제 상승하면서 서비스 물가 중에서 금융보험 서비스는 이례적으로 오른 양상이 주목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증권사들이 돈을 벌었다 뭐 예,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정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놨는데 뭐 크게 두 줄기가 있습니다. 소비가 한 축이고 나머지 한 축이 고용인데 소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소비 쿠폰이 다시 등장을 했어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요. 근데 소비 쿠폰이 사실 올해 계속해서 소비 쿠폰을 둘러싼 양상이 야심차게 내놔서
초기에 쓰기로 했다가 혹은 곧 쓰기로 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 혹은 중단. 뭐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내년에 이제 또 소비 쿠폰이 등장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뭐 800명, 900명, 뭐 1000명 아래기는 합니다만 언제든 1000명으로 올라갈 수 있을 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또다시 소비 쿠폰을 내놓고 또 구체적인 계획까지 내놨는데 뭐 이렇게까지 소비 쿠폰을 계속해서 밀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부가 그 내수에 대한 그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올해 그 말씀하셨던 그 외식이라든지 농수산물 관련된 그 8대 소비 쿠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어요. 예. 실제로 이제 올해 이런 그 소비 쿠폰 예산이 한 1,800억 정도를 책정을 해놨는데 올해 900억밖에 이제 사용이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내년에도 내수가 상당히 그 절벽에 그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뭐 부득이하게 8대 소비 쿠폰 정책을 다시 내놓게 됐고, 다만 올해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주로 소비하는 거 위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당장 성탄절 전후로부터 해가지고 비대면 그런 그 서비스에 한해서 소비 쿠폰을 사용하게끔 하는데요. 오히려 그 예산 책정액은 올해보다 600억 정도 늘어난 2,400억으로 이제 책정한 거 보니까 예. 사실 정부도 이제 내수에 상당히 긴급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올해 어떤 오프라인 중심의 소비 쿠폰 정책이 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봤을 때 이제 그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소비 쿠폰 정책을 좀 계속 내놓는 거는 어쨌든 정부가 별다른 정책이 없지 않나, 그런 것도 방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책 카드가 한계에 직면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 쿠폰이 비대면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여기에서 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비대면 소비 쿠폰을 사용을 한다는 건 결국은 자영업자들 중에 배달이 가능한 자영업자들만 소비 쿠폰의 수혜를 받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사실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영업자와 제공할 수 없는 자영업자 이 두 부류를 비교를 해본다고 쳤을 때 배달 서비스를 제공을 못하는 자영업자가 더 취약하고 더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원 수혜는 배달 서비스가 가능한 쪽에 집중이 된다면 형평성이나 전체적인 그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그렇습니다.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내수 살리는 거하고 자영업 지원하는 거하고 좀 괴리 현상이 생기는 거죠. 예. 실제로 보면 그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고 좀 배민앱 서비스 이용하시는 그 자영업자들 많은데 예. 최근에 이제 12월 10일에서 16일 사이에 보게 되면요, 배민앱 그 가입 신청 건수가 2배 이상 늘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 그만큼 이제 그 배달앱에 이제 가입이 안 되게 되면은 매출을 올리기 어려운 구조로 가는 거죠. 근데 소비 쿠폰을 이제 비대면 위주로 이제 가다 보면 오히려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물건 팔아봐야 오히려 수수료만 많이 내는 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좀 대책이 필요한데, 참고로 배민앱 같은 경우는 국내 그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이 한 56% 정도 돼요. 예. 근데 오히려 최근에 2020년 4월 올해에 그동안의 정액제에서 수수료가 정률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률제가 이제 오픈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바뀌면서 네. 총 그 배달 매출액의 5.8%를 이제 수수료를 지급하다 보니까 부담이 꽤 큰 겁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배달앱에 가입했다 손 하더라도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자영업 구조로 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배달앱 서비스를 밀어주고 있다고 하면 뭐 그것 나름대로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소비 쿠폰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이외에 소비 3종 정책이라고 해서 대책들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 고효율 가전기기 샀을 때 구매 환급 이런 것들인데 이게 신용카드를 쓴다거나 뭐 개별 소비세를 내야 할 정도의 뭐 제품을 산다거나 혹은 뭐 가전 제품을 구매한다거나 사실 저소득층이 할 수 있을 만한 소비가 아니거든요. 이것 역시도 결국은 소비 진작을 뭐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에게 기대고 저소득층은 약간 외면한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소비 쿠폰 정책이 좀 중산층 이하에까지 적용되는 내수 진작책이라고 하면 예. 지금 말씀하신 소비 진작 3종 인센티브,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 공제, 2000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그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이제 10% 소득 공제를 추가적으로 해주는 방향. 예.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현재 그 5%에서 3.5% 30% 인하해 주는 게 내년 상반기에도 적용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에너지 고효율 가전 제품 구매한 분들에 대해서 10% 이제 환급해 주는 거. 올해도 다 썼던 카드거든요. 그렇죠. 내년에도 이제 주로 이제 내구재를 많이 쓰는
일단 중산층 이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내수 진작책이에요. 별 카드가 없다 보니까 다시 내놓은 카드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소득 공제 같은 경우는 지금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연봉의 25%를 초과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지금 공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참고적으로 직불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30%, 그다음에 이제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이용할 땐 40% 적용하는데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낮아요. 15%밖에 안 되는 거는. 근데 우리나라 대체적으로 고소득자 같은 경우 신용카드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책이 오히려 고소득자를 위한 내수 진작책이라 하면 소득 공제율 지금 15%를 올리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추가 공제 이제 그 10%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닥 효과가 이제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뭐 7천만 원 이용 이제 연봉 되시는 분이 예. 실제적으로 이제 2천만 원 신용카드 썼을 때 그 7천만 원에 대해서 25% 초과 사용한 그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이제 소득 공제 되잖아요. 예. 그럼 7천만 원에 25%면은 1,750만 원이니까 네. 2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쓴다 그러면 250만 원에 대해서 15% 소득 공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37만 5천 원 정도 소득 공제액이 생기는데요. 네. 만약에 내년에 이분이 2,400만 원을 쓴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소득 공제액이 이제 97만 5천 원이 돼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소득 공제 혜택을 이용하게 되면 지금 이제 2천만 원에 대해서 지금 그 소득 공제액이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10%니까 이제 100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2,400만 원이잖아요. 근데 2천만 원에서 2,400만 원, 400만 원 더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 이상이니까 2천만 원에 5%면 100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2,400만 원이니까 300만 원 더 이제 신용카드 쓴 거에 대해서 10% 소득 공제해 주니까 30만 원이 소득 공제액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97만 5천 원에서 127만 5천 원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신용카드 추가 소득 공제해 주면 30만 원에 대한 소득 공제액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거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15% 소득 공제를 좀 올리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고요. 자동차 개소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한시 올해 적용하는데 이것도 기간을 좀 상시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가전기기 구매 환급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지금 올해 이제 예산을 500억으로 이제 책정을 해놨는데요. 내년에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3천억 예산에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고소득자들을 위한 그 내수 진작책임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그 효과가 조금 반감되는 같은 느낌이 있어요. 좀 정책을 좀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대책들이 대부분 뭐 고소득자에게 몰려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했는데 저소득자들을 위한 대표적인 대책이 하나 있죠. 3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이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 재난지원금을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내주는데 좀 투입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는 뭐 임대료 멈춤법 이런 얘기를 했다가 역풍에 부딪히니까 재난지원금을 여기다 돌리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이 되는데 뭐 이런 정책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대료 멈춤법 같은 경우는 좀 위헌 소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뭐 강제로 인하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 임대인이 사실 천차만별이거든요. 그 대출 받아가지고 건물 유지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채 그 건물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현차만별인데 예. 너무 임대인에 대해서만 이제 그 임대료 부과를 하는 건 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제 지원하는 임대료 방안도 이제 고려가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3차 지원금 같은 경우는 일단 규모가 4조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과연 그게 이제 얼마나 자영업자들한테 효과적인 그런 지원책이 될 수 있을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때도 그 임대료 내는데 일시적으로밖에 사용이 안 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좀 제도화된 자영업 지원 방안이 좀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일부에서는 그거 이상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죠. 대표적인 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같은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확진자가 뭐 800명, 900명 이렇게 넘나들고 있다 보니까 3단계 거리두기를 아예 해야 한다라는 식의 주장이 뭐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거든요. 3단계 거리두기를 뭐 정부 입장에서는 좀 최대한 미뤄보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3단계 거리두기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방향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좀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다가서기 좀 직전, 그때부터 이제 좀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좀 조기에 했으면 효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오히려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한테는 경제 이런 매출 감소 효과가 너무 크거든요. 부정적 여파가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늦었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뭐 짧게 강하게 시행하면서 빨리 이제 좀 확진자 수 늘어나는 거를 좀 억제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그 내년의 경제 성장을 반등하는 쪽을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도 효과를 좀 발휘를 해서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